자, 오늘 강의는 흡착과 탈착에 관한 그 두 번째 강의. 이 섹션이 좀 길어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흡탈착에 관한 그 평형에 도달했을 때 흡탈착에 의한 표면에서의 서피스 커버리지 세타가 프랙셔널 커버리지 세타가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특정 온도에서 그 압력과 세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이소섬, 애드소옵션 아이소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소섬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랭뮤 아이소섬이라는 걸 공부했었죠. 가정이 세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가정은 모노레이어만 흡착을 한다. 빈자리가 있을 때 앉을 수는 있지만 앉아있는 애들 무릎에 또 다른 놈이 앉고 이런 거 없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흡착자리는 다 동등하다라는 거였고, 세 번째 가정은 일단 한번 흡착하고 나면 상호 간의 인터랙션은 없다. 서로 어트랙티브 또는 리펄시브 인터랙션은 없다. 이런 세 가지 가정 하에서 간단하게 랭뮤 아이소섬을 유도했었어요. 뭐 분자가 쪼개지면서 흡착하는 경우도 했고 쪼개지지 않고 흡착하는 경우도 했고. 자, 그런데 흡탈착이 일어날 때 모노레이어 말고 멀티레이어가 흡착되는 경우도 있어요. 멀티레이어가. 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날이 추워지면 실내외 온도 차이 때문에 유리창이 차가워지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제 응축되죠. 결국은 그게 유리의 수증기 분자가 첫 번째 층이 흡착되고 그 위에 여러 층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응축이 돼가지고 막 흘러내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 흡착과 멀티레이어 애지소옵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형에서 이 멀티레이어 애지소옵션이 일어나면, 멀티레이어 애지소옵션이 일어나고 평형에 도달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모레큘들이 들러붙을 수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잖아. 궁금하면 또 누군가 했겠지. 했어요, 이분들이. 지난 시간에 사진 보여줬지. 잘생긴 랭뮤어 사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평생 공부만 할 것 같이 생긴 세 분의 사진, 원자폭탄 터지는 액자 걸어놓은 아저씨 포함해서, 이 세 사람, 브루나우, 에멧 텔러, 이 세 사람의 이름에 알파벳을 따서 BT 아이소섬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제안할 때 가정이 있어요. 세 가지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은 멀티레이어가 흡착을 하지만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는 랭뮤 아이소섬을 유도할 때 썼던 이론을 그대로 쓸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뒤에서 내가 유도 가정을 보여줄 텐데 랭뮤 아이소섬의 세 가지 가정 중에 첫 번째 가정은 우리가 더 이상 쓸 수 없지. 멀티레이어 애지소옵션이니까.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흡착자리는 동등하고 흡착하고 나면 인터랙션 없다. 이거는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첫 번째 층이 만들어지는 흡착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위에, 두 번째 이상 그 위에 있는 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구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첫 번째 층은 고체 표면과 에지 서버트 몰리큘들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흡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층부터는 뭐예요? 이미 흡착되어 있는 에지 서버트 몰리큘과 가스 페이지에 있는 에지 서버트 몰리큘이 와가지고 인터랙션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층이 생성되는 그 단계와 두 번째 이상,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생성되는 거는 구분할 수가 있다. 다만 두 번째 층이 생성되는 거, 세 번째 층이 생성되는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두 번째를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층이 생성되는 거는 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층이 생성되는 그 흡착의 엔탈피는 델타 H 애지소옵션, 엔탈피 오브 애지소옵션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층이 생성되는 엔탈피 변화량 값은 아마도 컨덴세이션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량 값과 뭐 비슷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꽤 그럴듯하지. 그렇죠? 왜냐하면 두 번째부터는 애지서버트 몰리큘과 그 위에 앉게 되는 애지서버트 몰리큘 간의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두 번째를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층들은 다.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엔탈피를 생각을 했어. 첫 번째 층이 흡착할 때 엔탈피 변화와
두 번째 층을 포함해서 두 번째 이상의 레이어들이 생성될 때의 엔탈피 변화량 값을 이 두 가지만 사용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다 뭐예요? 마이너스 값이지. 흡열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평형에서 흡착도 일어나고 탈착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게 멀티레이어 애지섭션이건 모노레이어 애지섭션이건 할 거 없이. 그러면 지금은 멀티레이어니까 멀티레이어 흡착을 하다 보면 어디는 빈 데도 있을 거고 어디는 한 층만 흡착한 데도 있을 거고 어디는 뭐 5층, 어디는 10층 흡착한 이런 게 막 불균일하게 있을 텐데 이때도 입자들은 흡착하는 놈도 있고 탈착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그 속도가 같으면 평형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때 들락날락하는 입자들은 그 층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입자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붙거나 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이 마지막 과정이 그거예요. 이베포레이션이라는 게 떨어져 나가는 거 얘기하고 컨덴세이션 들러붙는 거 얘기하는 건데 들러붙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들은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입자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앉거나 할 거다라는 거야. 이것도 타당하지. 예를 들면 세 층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층이 나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거나 하는 거지 요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층이나 두 번째 층에서 위에 있는 애들 밀치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기체에서 들어오는 놈들이 밀치고 안으로 막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세 가지 가정 하에서 유도를 하면 이게 결론이야. 이런 식이 얻어져요. 요 식을 BET 아이소썸이라고 불러요. 유도는 뒤에서 보여주고 먼저 이 식의 의미부터 한번 음미해 봅시다. 여기에 랭뮤 아이소썸은 이쪽이 이제 세타 프랙셔널 커버리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V 모노레이어 분의 V 이런 게 나오고 파라미터가 C하고 G라는 게 있네요. 각각 데피니션이 여기 있어요. 먼저 P부터 보면 P랜다. G부터 보면 이 G는 결국은 압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P 스타는 애지서버트 몰리큘들이 액체 상태에서 발휘하는 베이퍼 프레셔예요. 예를 들면 애지서버트 몰리큘이 수증기다라고 한다면 물의 증기압 이걸 얘기해요. 해당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 그거 분에 현재 발휘되고 있는 흡탈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발휘되고 있는 그 압력. 따라서 G값이 커진다라는 건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야. 뭐 대비? 그 포화 증기압 대비 압력이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C값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돼. 요 익스포넨셜 펑션이니까 얘는 단위가 없지. 요것도 단위가 없어요. G도 단위가 없고 요것도 단위가 없지. 이거는 RT분의 이게 뭐야? 그 엔탈피의 차이값 이렇게 돼 있네. 요건 무슨 엔탈피냐 하면 디소옵션. 첫 번째 층이 서피스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갈 때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엔탈피. 그거죠. 디소옵션의 엔탈피예요. 첫 번째 층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요 델타 H 베이퍼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두 번째 층을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층들 거기에 있는 입자들이 베이퍼라이즈 할 때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힛 그걸 얘기해요. 그 두 값의 차이야 이거는. 따라서 첫 번째 층의 이 값이 커진다라는 건 인터랙션이 크다는 거지. 그 레이어가 아래하고 인터랙션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층의 인터랙션과 연관된 거고 이거는 두 번째 층을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입자들의 인터랙션과 연관된 거죠. 따라서 이 두 값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을 포함한 위에 있는 애들과는 인터랙션 정도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값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크냐 하면 이게 보통 커요, 이게.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얘는 서피스하고 직접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첫 번째 층이 더 강하게 인터랙션을 하면 할수록 이 C 값은 커지게 되겠죠. 두 번째 층을 포함해서 나머지 입자들에 비해서 첫 번째 층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의 인터랙션이 기판과 직접 인터랙션하는 그 인터랙션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커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V 모노레이어, 이게 뭐 몬스터가 아니고 모노레이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서브스트레이트 표면을 풀로 다 모노레이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입자들의 볼륨의 합 그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부위는 현재 이제 뭐 멀티레이어가 막 흡착되어 있는데 그때 걔네들의 전체 볼륨 이거야. 랭미오 아이소섬, 그러니까 랭미오 애드소옵션, 모노레이어만 흡착을 하는 경우라면은 이거분의 이거가 결국은 세타가 됐겠죠. 근데 지금은 이걸 세타라고 쓸 수는 없어. 왜냐하면 멀티레이어로 붙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타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요 식의 의미는 이제 알겠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그래서 이 식 갖고 그림을 그리면 개형이 보통 이렇게 돼요. 증가하다가 갑자기 훅 증가해. V 모노레이어 분의 V 값, 이게 1이 되는 경우가 언제야? 모노레이어가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만약에 랭미오 아이소섬이라면, 그러니까 모노레이어만 흡착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증가해서 일정한 값이 유지돼야 되겠지. 그런데 모노레이어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추가로 더 멀티레이어가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자, 얘기했듯이 이 BET 아이소섬을 유도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가정을 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레이어와 그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를 구분을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 레이어를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애들의 인터랙션과 첫 번째 레이어와 기판이 하는 인터랙션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했어요. 같은 그림인데 요 C 값을 요 BET 콘스탄트라고 하는데 요 BET 콘스탄트 값에 따라서 BET 아이소섬을 그림을 그리면 C 값이 1일 때보다는 10, 10일 때보다는 100, 1000으로 갈수록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턱이 확연하게 생겨. 모노레이어에 해당하는 1에 해당하는 값에서 턱이 확연하게 생겨요. C 값이 커진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레이어가 하는 인터랙션이 그 위에 있는 층들이 하는 인터랙션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따라서 C 값이 클수록 먼저 모노레이어부터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C 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에 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돼요. 하지만 C 값이 1이 되면 C 값이 1이라는 건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거죠. 두 개가 똑같다는 건 첫 번째 레이어와 서브스트레이트이 하는 인터랙션이나 요 위에 있는 애들이 그 아래 거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나 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굳이 전체를 다 모노레이어 채운 다음에 그 위에 앉을 필요가 없죠.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 데나 막았는 거지. 그렇죠? 여기 앉았으면 그냥 그 옆자리 비었어도 무릎 위에 그냥 앉는 거예요. 또 그 옆자리 비었어도 그 무릎 위에 또 앉을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턱이 생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일관되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띠게 돼요. 자, 이 BET 콘스탄트인 C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그래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질문. 되세요? 재밌는 거는 이쪽도 또 재밌지. 이쪽도 재미있지만 여기도 재밌어요. 보면은 압력이 많이 높아지면 어때? 계속 늘어나죠.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나. 계속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면. 그러다가 너무 많이 쌓이면 이제 유리에서 물이 주르륵 유리창에서 응축했던 수증기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내리게 되겠지. 컨덴세이션이 계속 일어난다. 자, 이 BET 아이소섬은 꽤 괜찮은 아이소섬이에요. 비록 모든 흡착 자리가 동등하고 인터랙션도 없고 이런 가정하에서 그리고 뭐 인터랙션도 첫 번째 층과 나머지 층에 구분만 했지만 꽤 괜찮은 아이소섬이라 비교적 상당히 넓은 압력 범위에서 잘 맞아요. 하지만 모든 압력에서 잘 맞지는 않고 압력이 너무 낮거나 압력이 너무 높으면 또 안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표면적을 알 수가 있어. 고체의 표면적. 요거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요 V 모노레이어 값. 모노레이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입자들의 볼륨을 알게 되면 결국 우리가 입자들의 개수를 안다는 거고, 그럼 입자들의 크기를 알면 그거로부터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체의 표면적을 계산하는 데 써요.
이런 고체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표면적, 가로, 세로 길이, 가로, 세로 높이, 길이 재면 면적 구할 수 있잖아. 하지만 포러스한 재료, 실리카 계열 같은 포러스한 재료는 표면적을 실험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 BET 실험을 해서 흡착된 몰리큘들의 이 V 모노레이어 값으로부터 포러스한 재료의 표면적을 측정하게 돼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볼까요? C 값이 굉장히 1보다 크다. 이 1000 뭐 이런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거보다 훨씬 크다는 거니까 얘가 훨씬 크죠. 따라서 요 BET 아이소섬을 다 풀어 헤치면, 분모를 다 풀어 헤치면 이렇게 되는데 C 값이 굉장히 크니까 요 앞에 있는 애들은 다 무시할 수 있죠. 그리고 C 다 약분되고 나면 요렇게 어프록시메이션 되지. 결국은 1-g분의 1의 함수야.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C 값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요런 1-g분의 1 이런 함수 모양을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C 값이 굉장히 큰 경우는 반응성이 없는 기체가 폴라 서피스에 흡착하는 경우에 이런 모양들이 얻어진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N2 반응성이 없죠. 그게 폴라 서피스에 흡착을 할 때 N2가 폴라 서피스하고 인터랙션은 강하게 하지만 흡착되어 있는 N2 위에 또 다른 N2가 흡착을 할 때 지들 간의 인터랙션은 약하기 때문에 C 값의 차이는 확연하게 벌어지겠지. 그러면 이런 식의 개형이 얻어진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압력에서 꽤 잘 맞는데 압력이 너무 낮으면 저 V 모노레이어 분의 V 값이 과소평가되고 압력이 너무 높으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적당한 압력에서는 꽤 잘 맞는 간단한 모델이지만 꽤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특징을 봤어. BET 아이소섬의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유도. 여기 어떤 고체 표면이 있고 흡착자리가 잔뜩 있는데 그 흡착자리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여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금 보면 이쪽은 아무것도 흡착 안 해 있고 여기는 모노레이어, 여기는 그 더블 레이어, 여기는 그 3레이어가 흡착되어 있죠. 세 층이. 그래서 전체 흡착자리들 중에 비어있는 흡착자리의 비율을 세타 제로라고 할게요. 그 비율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세타 1은 전체 흡착자리 중에 모노레이어가 흡착되어 있는 그 비율. 2, 3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죠? 전체 흡착자리는 결국은 이 비율들의 다 합일 거예요. 빈자리, 모노레이어,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그 값이 1이 돼야 될 거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비율로 정의했으니까. 그렇지? 저 식이 반드시 성립해야 돼. 흡착 자리 관점에서 요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흡착되어 있는 입자의 개수 관점에서 보면 또 요 식이 성립해야 돼. 여기에서 N 사이트라는 게 흡착 자리의 전체 개수예요. 그러면 N 사이트에다가 세타 1을 곱하면 이게 뭐예요? 얘네들의 개수가 되겠죠. 모노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개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체 흡착자리 개수에다가 세타 2를 곱하고 거기다 2배를 하면 뭐가 돼? 얘네들의 개수. 두 층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2배를 곱해야 되겠지. 단순히 이거에다 이거 곱하는 게 아니고 두 층이니까 2를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곱하면 그게 얘네들의 개수가 될 거고. 그렇죠? 이것들을 다 합치면 뭐야? 현재 흡착되어 있는 입자의 전체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도 역시 성립해야 돼요. 그지? 두 가지 식을 만들었어. 이거는 흡착 자리 관점에서 만들어낸 식이고 이거는 흡착되어 있는 입자 관점에서 만들어낸 식이에요. 이 두 가지 식이 다 성립해야 돼. 그렇지? 자,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뭐 절반은 온 거예요. 첫 번째 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층. 첫 번째 층의 특징은 뭐야? 흡착을 할 때는 어디에 앉아요? 빈자리에 앉아. 탈착을 할 때는 어디서 떨어져? 만들어진 첫 번째 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층에 대해서 흡착의 속도는 기체 상태의 압력이 높을수록 빠를 거고, 랑미어 아이소섬 유도할 때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압력이 높을수록 빠를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많아야 돼? 빈자리가 많아야 되죠. 빈자리의 개수는 뭐예요? 전체 흡착 자리에다가 이 빈자리의 비율, 이거 곱한 거잖아. 따라서 이거에다가 이거 곱한 이거에 일종의 속도 상수 넣어준 거야. 그렇죠? 여기서 심벌 제로라고 쓴 거는 요거하고 심벌 맞추기 위해서 제로라고 쓴 거예요. 따라서 이 제로라는 심벌이 있으면 첫 번째 층을 만들 때 흡착에 관한 속도 상수야. 탈착은 이미 붙어있는 첫 번째 층을 형성한 입자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따라서 압력과는 무관하고 첫 번째 층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탈착이 빠를 테니까 요게 바로 그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 비례하고 탈착의 속도 상수로 요거를 넣었어요. 평형에서는 두 값이 같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컨드 레이어를 보면 흡착의 속도는 마찬가지 논리로 기체 상태 압력이 높을수록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어디에 앉는 거야? 세컨드 레이어는 한층 형성된 그 무릎에 앉는 거예요, 지금. 네. 따라서 뭐가 많아야 돼? 퍼스트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많을수록 유리하죠. 따라서 퍼스트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걔네들이 제공하는 흡착 자리의 개수, 그러니까 입자들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탈착은 이제 세컨드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 세컨드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세컨드 레이어를 형성하는 입자들, 얘네들, 이게 많을수록 탈착의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평형에서는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서드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보면 식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 아래 첨자만 조금씩 달라. 그렇죠? 아래 첨자만 조금씩 달라졌어요. 랭뮤 아이소섬 유도할 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세타 값에 대해서 정리한 거였잖아. 자, 먼저 퍼스트 레이어를 봅시다. 세타 1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여기에서 KD분의 KA, 요거를 일종의 평형상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대문자 K라고 놓읍시다. 그리고 아래 첨자를 제로라고 합시다. 제로. 왜냐면 요거하고 심벌을 맞추려고 우리가 그렇게 놓은 거예요. 이거는 빈자리에 흡착을 하거나 흡착된 첫 번째 층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때의 평형상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컨드 레이어도 이게 서로 이퀄이니까 이것도 저기 세타 2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은 이렇게 될 거고, 요 위에서 세타 1을 얻어놨으니까 요 세타 1 자리에다가 요거를 또 K1이라고 놓읍시다. 요 속도상수의 비율을 K1이라고 놓으면 요 평형상수는 첫 번째 층에 흡착을 해서 두 번째 층을 만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층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평형, 그 평형의 평형상수고, 그 다음에 요 세타 1 자리에 요거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층을 할 텐데, 세 번째 층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개가 같아야 되고, 세타 3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거 이항해갖고 식을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이 가정하기를, 아까 두 번째 가정이 뭐였었어요? 첫 번째 층 형성할 때 그 인터랙션, 그것만 좀 특이하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걔네들은 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했던 거잖아. 바로 그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K2는 K2A와 K2D가 있는데 이거는 뭐야? 두 번째 층이 제공하는 무릎 위에 세 번째 층을 형성하는 입자들이 오거나 아니면 걔네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네. 꽤 급했나 봐요. 네. 안 지켰겠지, 저 친구. 그래서 봐. 그래서 요 K2라고 돼 있는 게
세 번째 층을 형성하는 흡착 또는 세 번째 층이 떨어져 나가는 탈착, 그거의 속도 상수야. 그런데 이 속도 상수가 두 번째 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층의 무릎 위에 앉는 이거나 얘네들이 나가는 이때 속도 상수와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차이가. 그래서 KA2를 KA1으로 바꿀 수 있어. KD2도 KD1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층부터 그 위로 쌓이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앞에를 다 바꾸고 나면 이제 세타3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놓은 것처럼 K1이니까 K1. K1이라고 쓰고 여기에 세타2가 있으니까 요 세타2 요걸 또 갖다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타 1, 2, 3 했고 세타 4도 마찬가지로 뭐 주렁주렁 하다 보면 이거하고 비슷한데 요 차수가 좀 늘어나는 어떤 식들이 얻어지겠지. 자, 일단 3까지만 씁시다. 복잡하니까. 자,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 여기서 K0는 빈자리에 퍼스트 레이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흡착을 하거나 또는 얘네들이 탈착하는 그 평형의 평형상수에 해당되는 놈. 그 다음에 K1은 두 번째 층을 포함해서 그 위에 쌓이는 애들이 흡착을 하거나 탈착하는 그 속도상수의 비율. 그래서 그 평형상수에 해당하는 놈,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K1은 두 번째 층을 포함해서 그 위에 쌓이는 애들의 흡탈착과 관련된 평형상수. 요건 첫 번째 층.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얻어놓은 식 두 개가 있었지. 요거는 흡착 자리 관점에서 얻은 식이고 또 하나의 식은 흡착된 입자의 개수 관점에서 얻어놓은 식이 있었죠. 이제 그 식을 활용하려고 해요. 여기에다가 얘네들 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대입합시다. 다 대입했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쭈루룩 공통인수들이 있네. 걔네들을 가로로 묶어냈어요. 가로로 묶어내고 여기 보면 1 플러스 KP의 제곱, KP의 3승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3승 더하기 주르륵 이런 거는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으니까 이 관계를 쓰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한 거지 이제? 세타로 묶어냈네요. 여기 세타 제로, 세타 제로로 묶어낸 거고 그 다음에 이하하고 이거를 통분을 했네.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지? 그러면 세타 제로는 얘를 1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세타 제로가 이렇게 표현됐지. 네, 그렇죠? 요 괄호를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역수 취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타 제로를 표현을 했어요. 기껏 여지껏 세타 제로 표현했어 이제. 자,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식 말고도 또 하나의 식이 있지. 그죠? 또 하나의 식. 요 식. 여기다가 또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다 또 대입을 합시다. 앞에서 얻어놓은 거 줄줄이 다 대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커먼 팩터를 묶어냅시다. 얘네들을. 그러면 이런 애들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죠. 1 더하기 2x, 3x 제곱, 4x 3승 이런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요거 여기로 옮겨 쓴 거예요. 여기에 세타 제로가 있으니까 앞에서 얻은 세타 제로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대입하고 나면 요 자리 요거 대입한 거죠. 요거를 여기다 넣었어요. 식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약분되네. 그죠? 약분하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지? 근데 여기 봐요. 이 N 사이트가 뭐였어? 고체 표면이 제공하는 전체 흡착 자리의 개수. 그 다음에 N이 뭐예요? 흡착되어 있는 전체 입자의 개수. 그렇죠? 따라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N 사이트분의 N은 결국은 V 모노레이어분의 V예요. 그렇지? 여기에다가 흡착하는 입자의 볼륨을 곱하면 그게 바로 V 모노레이어 되고 여기다 그 볼륨을 곱하면 이게 흡착되어 있는 입자 전체의 볼륨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 비율이나 요거나 같은 거지. 따라서 앞에 유도했던 식은 이게 되네.
그죠? 이제 BET 아이소섬의 모양이 거의 다 만들어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흡착과 탈착이 이제 평형에 도달해 있는 건데 이 평형이 마치 액체가 기체 상태에서 이 평형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게 베이퍼라이제이션, 이게 컨덴세이션이잖아. 그죠? 기체 상태에서 입자들이 모여서 액체가 되는 거 또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이 현상이나 고체 표면에 입자가 들러붙어서 멀티레이어를 형성하는 게 마치 컨덴세이션하고 비슷하고, 여기 있던 멀티레이어로부터 입자가 기체 상태로 도망가는 게 마치 베이퍼라이제이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하기를 두 번째 층을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애들이 도망가는 거는 베이퍼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엔탈피를 가질 거고, 멀티레이어를 형성할 때, 흡착을 할 때 엔탈피는 컨덴세이션의 엔탈피에 해당한다라고 가정한 거거든. 그래서 평형에서는 그 rate of vaporization, 그러니까 rate of dissorption과 rate of condensation, 이거는 rate of adsorption에 해당되는 건데 이 두 개가 같아야지 평형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이거 내가 유도할 때 내 돌아가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슬라이드.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 3층 쌓은 거, 2층 쌓은 거, 1층 쌓은 거, 아무것도 안 쌓인 거 보여줬었지.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하는 것처럼 탈착과 흡착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일이 가능한 입자들은 어떤 입자라고 했어요? 제일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입자들. 걔네들만 탈착을 하거나 또는 흡착을 할 때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 거였었죠. 그렇지? 따라서 요 N 서피스가 뭐냐 하면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입자들의 개수예요.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입자들의 개수. 따라서 그 디소옵션은 그 표면에 있는 입자들의 개수가 많을수록 디소옵션을 잘하겠지. 그렇죠? 여기다 속도 상수. 이것도 KD1이지. 왜냐하면 이거 KD 그 입자의 층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층부터는 이 값은 다 똑같다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흡착도 마찬가지야. 압력은 높고, 기체 상태에서 압력은 높고, 그 다음에 표면에 노출된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N 서피스 값에다가 요 P 스타를 곱한 그 다음에 속도 상수 넣는 게 이게 이제 흡착의 속도에 해당되겠죠. 그죠? rate of adsorption에. 여기서 P 스타가 나와 있는 건 지금 요거에 비교해서 그래요, 여기에. 리퀴드와 가스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의 압력이 P 스타잖아. 그죠? 리퀴드와 가스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그게 포화 증기압이니까 그때 압력이 P 스타이기 때문에 여기에 P 스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지금 N 서피스는 지워지죠. 지우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고, 결국은 P 스타는 우리가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요게 일종의 평형상수에 해당되는 거고, 요걸 아까 우리가 K1이라고 나섰잖아. 따라서 K1은 P 스타분의 1이에요. K1은 P 스타분의 1. 요걸 염두에 두고 다음 슬라이드로 갑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건 뭐 한 거냐? 이거 뭐 한 거야? 요 K1을 바깥으로 뺐네요. 요 K1을 여기로 뺐어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지. 이 상태에서 G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define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를 이렇게 define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 여기에서 아까 K1이 뭐라겠지? P 스타분의 1. 그렇죠? 그러면 이게 P 스타분의 1이니까 P 스타분의 P가 돼버리죠?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K1. 이게 P 스타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게 바로 G구. G. 요것도 G지요. 그 다음에 요거 얘가 바로 C구.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분자. 분자는 K1을 뭐 나눴다가, 곱했다 나눴다 했네. 그러면, 지금 K1분의 K0, 요게 뭐예요? 요게 C고. 그 다음에 K1이 P 스타분의 1이니까 P 스타분의 P가 돼갖고 그것도 또 G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만들어지죠. 이게 BT 아이소섬이었잖아. 그렇죠? BT 아이소섬은 이렇게 간단하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우리가 C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아까 C는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표현됐었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만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탈착의 속도상수분의 흡착의 속도상수 요 비율이 평형상수에 해당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형상수라고 딱 다짜고짜 얘기 안 하고 평형상수에 해당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체가 고체 표면에 흡착을 해서 AM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표면에 이런 화학정이 만들어져요. 이때 속도상수 KA, 탈착을 KD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형상수는 어떻게 표현돼야 돼? 요 평형의 평형상수는 KD분의 KA가 사실은 아니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왜?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어야 되지. 그래서 이거의 압력, 이거의 농도 또는 압력, 뭐 압력으로 합시다. 이거의 압력을 스탠다드 압력으로 나눠야 돼. 그 다음에 이거의 농도를 스탠다드 농도로 나누고 얘의 농도도 스탠다드 농도로 나눠야 되죠. 이게 평형상수지. 연력학적인 평형상수. 엄격하게 표현하면 이렇죠. 그래서 요거 지워지고 남는 게 요건 남아요. 이건 안 없어지고 얘가 남아. 요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KD분의 KA고 요게 남는다고. 결국 우리가 여지껏 요거를 K라고 놨었잖아. 요거를. 평형상수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K라고 놨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K는 평형상수가 아니고 단위를 갖고 있는 숫자는 평형상수하고 똑같아. 왜? 이 값이 얼마예요? 1바. 이 값은 1. 그리고 단위는 뭐 해당하는 농도 정의에 따라 단위가 있을 거야. 하여간 이 값은 다 1이야 이거. 그래서 실제 평형상수는 요건데 단위가 없는 놈이고 우리가 여지껏 사용한 이 K라는 거는 숫자상으로는 똑같은 값이지만 단위가 있는 놈이고. 그렇지? 요 K는 단위가 있잖아 지금. 그렇죠? 압력분의 1의 단위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요 평형의 평형상수는 요거다 이거 요거. 자, 그런데 우리가 연력학에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식이 있었죠. 두 개.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거 하고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K 이거 하고 이거 두 번째 식을 쓰려고 해요.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K니까 ln 평형상수는 요게 평형상수라고 했었지 요거. ln 평형상수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따라서 요 평형상수, 요게 평형상수인데 평형상수는 이렇게 익스포넨셜 텀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죠. 양변에 그냥 로그 취한 거죠. 익스포넨셜을 취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논리를 우리가 여지껏 정의한 K0, K1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K0는 뭐였었어요? KD0분의 KA0 그거였었고 K1은 대문자 K1은 소문자 K1A D분의 소문자 K1A 이거였었어. 그렇게 정의했는데 이 식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이 평형상수에 해당한다는 얘네들은 각각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흡착에 대해서 여기를 썼으면 탈착에 대한 깁스 에너지는 반대겠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걸 플러스로 바꾸면서 탈착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도 K1에 대해서 컨덴세이션 대신에 베이퍼라이제이션으로 바꾼 거야. 지금 K0를 표현할 때는 애드소옵션의 값을 썼고 그 다음에 K1을 표현할 때는 컨덴세이션과 베이퍼라이제이션 값을 썼어요. 이거는 우리의 가정이었잖아. 그지? 아까 시작할 때 BT 아이소썸의 가정에서 첫 번째 층은 델타 H 애드소옵션에 해당하는 값을 가질 거고 두 번째 이상은 델타 H 컨덴세이션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그 가정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층 형성과 관련해서는 델타 G 애드소옵션과 디소옵션으로 표현한 거고 두 번째 층을 포함한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델타 G 컨덴세이션과 베이퍼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C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앞 슬라이드에서 여기에다가 요식들을 대입합시다. 얘하고 얘를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K1은 요거고 K0는 요건데 여기에서 또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그 식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그거를 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텀이 두 개가 나오지. 그렇죠? 익스포넨셜 텀이 두 개가 나와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얘하고 얘는 사실 약분이 돼. 이 값과 이 값은 똑같은 값은 아니에요. 그런데 얼추 그 값이 비슷할 거야. 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엔트로피 변화량이라는 게 뭘 의미해요?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갔을 때 이 두 상태 사이의 엔트로피 차이값 그거는 뭐야? 나중 상태의 엔트로피에서 처음 상태 엔트로피를 뺀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디소옵션. 첫 번째 층에 표면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에 첫 번째 층을 형성하는 입자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늘어났겠지. 나중 상태는 뭐예요? 깨끗한 표면과 기체 상태의 입자들이야. 이게 나중 상태고 처음 상태는 뭐예요?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깨끗한 표면이 얘네들이 앉아 있는 상태죠. 그렇지? 그러면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무슨 값? 양의 값이죠. 탈착에 대해서. 그렇죠? 양의 값인데 나중 엔트로피가 크겠어? 처음 엔트로피가 크겠어? 나중 엔트로피가 엄청 클 거예요. 왜? 나중 엔트로피는 뭐야? 깨끗한 표면, 고체와 기체 상태의 입자들이잖아. 따라서 파이널 상태의 엔트로피 값은 뭐가 결정해? 이 기체가 결정했을 거예요. 처음 상태의 엔트로피는 뭐예요, 이제? 표면 위에 얘네들이 쭈루룩 앉아 있는 거잖아. 모노레이어를 형성하고. 그렇죠? 이때 엔트로피 값에 비해서 나중 상태의 엔트로피 값이 압도적으로 컸을 거고 그 압도적으로 큰 엔트로피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거는 뭐냐? 기체죠.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이때는 뭐예요? 여러 층이 막 쌓여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놈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때의 엔트로피 변화량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나중 상태는 뭐야? 기체와 멀티레이어. 이거죠? 처음 상태는 뭐야? 얘네들도 붙어있던 한층 더 두꺼운 멀티레이어. 이거잖아. 따라서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를 비교하면 이때도 역시 나중 상태가 엔트로피가 큰데 그 커다란 엔트로피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뭐야? 기체 상태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값이나 엔트로피는 사실 엔트로피 변화량은 베이퍼라이제이션의 엔트로피 변화량이나 디소옵션의 엔트로피 변화량이나 이 델타 X 값을 결정하는 주 요인은 기체의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얘나 값이 비슷해서 우리가 약분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제 다 됐네. 예, 요거는 바로 이거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BET 콘스탄트 C는 아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자, 이제 유도 다 끝냈어요. 질문.
이게 너무 길어서 옛날 처음에 강의 자료 만들 때는 이거 안 넣었었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은 유도인데 그냥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 BET 아이소썸을 활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포로스한 재료의 표면적 측정할 때 쓴다고 했었죠. 그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봅시다. 이 BET 아이소썸을 약간 바꿔봅시다. 얘를 왼쪽으로 이항을 했어. 여기에 갔네. 그 다음에 C도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여기로 보냈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식이 저렇게 되지? 그렇죠?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를 G에 대해서 요것을 플러스를 하면 기울기로부터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절편에서 이거, 기울기에서 요게 얻어지니까 결국은 C하고 V 모노레이어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요 실험을 하게 되면 BET 콘스탄트하고 요거 알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 값으로부터 서피스 에어리어를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관련된 예제가 숙제로 있으니까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질문. 네, 질문 일단 있으면 합시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소썸 두 개를 공부했어요. 랭뮤 아이소썸 모노레이어에 쓰이는 거고 멀티레이어에 쓰이는 BET 아이소썸 두 개를 공부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가정이 있지. 모든 흡착 자리는 동등하고 한 번 거기에 흡착되면 지들끼리 인터랙션 없다 그랬어요. 그지? 근데 사실 이게 사실과 다르잖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을 한다면 델타 H 값이 더 엑소서믹하게 되고 리펄시브 인터랙션이 존재하면 델타 H 값이 덜 엑소서믹하게 된다고 했었죠. 결국은 인터랙션이 존재하게 되면 세타 값이 영향을 받게 되지. 단순히 우리가 BET나 랭뮤 아이소썸에서 유도한 그 식으로 설명할 수 없게 돼요. 인터랙션이 심하게 되면. 그렇죠? 세타 값이 커지면 인터랙션을 점점점 무시할 수 없게 되지. 세타 값이 작을 때에 비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안 맞는 예들이 많이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 템프킨, 뭐 프로이들리히 이런 사람들이 만든 아이소썸인데 이건 다 무슨 뭐 엄청난 이론으로 유도한 게 아니고 그냥 실험식들이에요. 실험식.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제안을 하는 건 랭뮤어나 BET 아이소썸에서 인터랙션이 고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토픽이고 이 강의 뒷부분에서는 흡탈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흡탈착에 대해서. 기체 입자들이 고체 표면에 흡착을 하는 방식이 물리흡착하고 화학흡착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도대체 물리흡착하고 화학흡착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걸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물론 지난 시간에 뭐 하나는 뭐 파운데발스 인터랙션이고 하나는 뭐 화학 결합을 실제 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두 개의 그림이 기체 상태에 있는 입자가 흡착을 할 때 에너지 프로파일, 포텐셜 에너지 프로파일을 그린 거예요. 이쪽 축이 뭐냐 하면 수평축이 고체 표면으로부터 그 입자의 거리예요. 그리고 수직축은 포텐셜 에너지고
이 그림을 보면 뭐 빨간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빨간 그림은 어떻게 그려진 거냐 하면 요 그림과 요 그림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여기죠. 예. 요거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걸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얘는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는 뭐냐 하면 고체 표면으로부터 A2라고 하는 기체가 거리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바뀔 거 아니야?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고체 표면으로부터 A2가 멀리 있을 때 포텐셜을 0이라고 놓고 가까워지니까 낮아졌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거예요. 바로 여기가 비지섭션이 일어나는 상태야. 비지섭션.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케미섭션이 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그림인데 A2라고 하는 입자가 케미섭션을 할 때 지금 이 예에서는 디소시어티브 에지섭션을 한다고 칩시다. A2가 쪼개져 갖고 A1자 이렇게 화학흡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여기 상태인데 여기가 이제 케미섭션을 한 상태인데 이거의 에너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결국은 고체 표면 위에 A1자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A1자가 따로따로 기체에 있다가 얘네들이 그냥 고체 표면에 와서 붙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거기에요, 바로. A1자가 따로따로 있는 상태. A2라는 분자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에너지가 높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 에너지 차이가 뭐예요? A2라고 하는 분자를 쪼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죠. 이게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예요. 그죠? 엔탈피 오브 디소시에이션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A 원자가 따로 있었는데 얘네들이 점점점 고체 표면에 가까워지면 케미섭션 스테이트로 가고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이제 포텐셜이 증가하는 이런 모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중에 더 낮은 쪽을 찾아가야겠지. 더 낮은 쪽.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게 더 낮고 왼쪽에서는 이게 더 낮으니까 이 빨간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빨간 모양으로. 자, 그러면 요 에너지, 이게 바로 엔탈피 오브 케미섭션이고 요 에너지, 이게 바로 엔탈피 오브 피지섭션이고 요 에너지가 엔탈피 오브 디소시에이션에 해당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두 가지 경우의 그림이 존재해요.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 둘 다 마찬가지 메커니즘으로 지금 흡착을 하는 건데 차이점이 뭐야?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게 있느냐? 여기 없느냐? 이거죠. 요 에너지 대비 위로 튀어나온 게 있느냐? 여기는 없잖아, 튀어나온 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파일을 갖게 되면 얘는 에너지 배리어를 갖고 있는 액티베이티드 에지소프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얘는 에너지 배리어가 없으니까 그 에너지 배리어 없이 non activated 프로세스에 의해서 흡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고체 표면으로부터 입자가 멀리 있을 때 먼저 물리흡착을 거쳤다가 얘는 배리어 넘어가서 화학흡착으로 가고 얘는 멀리 있다가 다가오게 되면 물리흡착 거쳐서 그냥 쉽게 화학흡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지?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거야. 화학흡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찌됐건 액티베이션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작으면 non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 이게 작기 때문에 위로 튀어 올라간 게 없죠, 지금. 그래서 요 에너지 대비 아래쪽에 있으니까 non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지. 얘는 위로 튀어 올라와 있으니까 요 EA 값이 클 때는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 커브와 요 커브가 어디에서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게 이렇게 만나느냐, 이렇게 만나느냐, 어디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 배리어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흡착과 탈착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이때 물리흡착은 프리커서 스테이트니까 얘가 먼저 일어나고 이게 나중에 일어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빨리 일어나고 얘는 천천히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흡착의 속도는 물리흡착이냐 화학흡착이냐를 결정하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어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에너지 배리어가 없을 수도 있거든, 케미소프션이. non activated 프로세스일 때는 그냥 물리흡착을 거쳐서 에너지 배리어 없이 바로 화학흡착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엄청 빨라요, 이런 경우는.
그다음에 물리흡착도 일반적으로 빠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리흡착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극단적인 예로는 포러스한 재료에 물리흡착하는 경우. 포러스한 재료라는 건 기공이 막 이렇게 뚫려 있다는 거예요. 동굴처럼, 미로처럼. 그러면 입자들이 들어가서 물리흡착을 빨리빨리 할 수는 있지만 빈자리를 찾아야 앉지요. 그지? 동굴을 따라서 100m, 1km짜리 동굴이 있고 그 안에 의자가 쫙 놓여 있어. 사람 100명을 집어넣으면서 앉으라 그랬어. 그러면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앉을 거 아니야. 그죠? 빈자리 찾아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리흡착도 느리게 관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흡착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거 갖고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을 구분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흡착이 일어날 때 기체 상태에 갖고 있던 에너지가 특히 카이네틱 에너지가 해소가 돼야 얘네들이 어느 자리에인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체 표면을 향해서 접근해 오는 그 입자들이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흡착이 빨리빨리 일어나는데 이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디스페이션 되느냐, 해소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그 표면에 온 입자들이 표면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여기다 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바로 딱 정지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퉁퉁퉁퉁 튀기다가 나중에 정지하지. 왜? 카이네틱 에너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정지하잖아. 그것처럼 고체 표면으로 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충분히 에너지 디스페이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이게 돼요. 또는 아예 그냥 다시 떨어져 나가든지. 그래서 고체 표면으로 들어오는 입자들 중에 얼마나 많이 들러붙느냐 이 개념을 갖다가 스티킹 프로버빌리티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스티킹 코이피션트라고도 부르고 이걸 우리가 소문자 S라고 표현할 거예요. 정의식은 이렇게 돼. 표면에 입자가 충돌하는 속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위 시간당 표면에 충돌하는 입자의 개수 이거죠. 그거 분해 표면에 흡착하는 속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위 시간당 들러붙는 입자의 개수지. 따라서 이 스티킹 코이피션트 이 정의를 다른 숫자 갖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면을 향해서 돌진해가는 입자들 전체 개수 중에 그 중에 들러붙는 입자의 개수 그거예요. 그냥 그지? 표면에다가 집어 던진 입자의 개수 중에 들러붙은 입자의 개수 그 비율이에요. 그냥 이게 스티킹 프로버빌리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 분모에 있는 거는 우리가 콜리전 플럭스라는 걸 공부했었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어떤 면적의 입자들이 때리는 빈도, 콜리전 플럭스, 횟수, 그걸 우리가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요 분자에 해당되는 거는 흡착의 속도니까 dt분의 d세타에 해당되는 거죠. dt분의 d세타, 흡착에 의한 dt분의 d세타. 그거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실험적으로는 압력 변화를 관찰하면 되겠죠. 어찌됐건, 개념적으로는 몇 개가 표면을 향해서 돌진해 가서 그 중에 몇 개가 들러붙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모노레이어 흡착만 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랑뮤어 애지소옵션을 하는 모노레이어 흡착만 가능해. 그런데 전부 다 비어있는 이런데 입자들이 가서 모노레이어 애지소옵션을 할 때는 어떻겠어요? 스티킹 프로버빌리티가 굉장히 높겠죠. 반면에 100개 자리가 있는데 99개는 다 차 있고 빈자리 하나밖에 없어. 이런 데다가 입자를 잔뜩 보내주면 그래봐야 스티킹 프로버빌리티는 어때? 굉장히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앉을 수 없는 자리에 가서 꽝꽝꽝 부닥칠 테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스티킹 코에피션트라는 이 값은 서피스 커버리지에 영향을 받게 돼요.
서피스 커버리지에 영향을 받고 또 온도에도 영향받지.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 흡착이 유리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탈착이 유리해지니까 온도에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서피스 스트럭처에도 영향을 받아. 노출되어 있는 표면이 100면이냐 111면이냐 뭐 110면이냐 이런 서피스 크리스탈 스트럭처에도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걸적 면이 어떤 면이냐에 따라서 그 원자들의 면 밀도가 달라지죠. 그러면 인터랙션 하는 정도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찌됐건 스테이킹 프로버빌리티는 0부터 1 사이 값이야. 1이라는 건 던져주는 족족 다 들러붙는다는 거고 0이라는 건 하나도 안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스테이킹 프로버빌리티가 뭐냐 이게 N2가 텅스텐 표면에 들러붙을 때 보면 결정면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쪽이 서피스 커버리지고 이쪽이 스테이킹 코에피션트인데 결정면에 따라서 뭐 아주 천차만별로 변해요. 그리고 어떤 결정면은 직선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결정면은 곡선으로 나타나지. 그렇죠? 그리고 하여간 기본적인 특징은 서피스 커버리지가 높아지면 스테이킹 프로버빌리티는 낮아져. 어느 경우든 다 그건 마찬가지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미 점유된 자리가 많으면 그런 데는 때려봐야 잘 못 앉으니까 스테이킹 프로버빌리티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 리니어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테이킹 프로버빌리티는 빈자리가 많을수록 높을 거예요. 이제 1-세타가 빈자리의 비율이잖아. 이제 빈자리 많을수록 높을 거고 그때 비례상수로 S0라는 걸 우리가 집어넣어요. S0. 이 S0는 뭐야? S0는 세타가 0일 때의 스테이킹 코에피션트. 세타가 0이면 S가 S0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비어있는 클린 서피스에 입자들을 집어 던질 때 100개 던지면 몇 개나 붙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값을 코에피션트로 비례상수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식으로 표현하면. 따라서 S는 커버리지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표현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런 애들은 희한하네. 그죠? 이런 애들은 또 희한하게도 난 리니어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애들. S가 스테이킹 코에피션트가 커버리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기는 하는데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이쪽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적을 때는 몇 개 좀 앉아 있어 봐야 스테이킹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확률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채워지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들러붙을 확률이 뚝뚝뚝뚝뚝 심하게 떨어진다는 거지. 그거는 얘네들이 하여간 뭔가 이 들러붙은 애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새로 들어오는 애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소옵션. 아까 케미소옵션이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난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디소옵션은 어떠냐 하면 항상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야. 예를 들면 화학흡착 같은 게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러면 이만큼 배려를 넘어야 되잖아. 이만큼 배려가 있죠. 화학흡착한 거는 항상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예요. 물리흡착한 것도 마찬가지죠. 배리어가 작긴 하지만 이만큼 극복해야 되잖아. 여기도 이만큼 극복해야 되죠. 그래서 탈착은 물리흡착이건 화학흡착이건 항상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야. 에너지 배리어가 존재하는. 따라서 온도를 높여주면 좀 더 잘 일어나는 그런 프로세스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표면에 A가 붙어있는 A.S라는 화학정이 존재하는데 이게 가스 상태의 A와 표면의 흡착자리 S 이렇게 이제 평형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그 탈착은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때의 속도 상수는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처럼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디소옵션의 속도 상수는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처럼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은 만약에 이게 이러한 물리흡착이라면 이 값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이 값의 크기는 바로 엔탈피 오브 애드소옵션, 피지소옵션이 되겠죠. 엔탈피 오브 피지소옵션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물리흡착되어 있는 녀석이라면 이 물리흡착되어 있던 녀석이 탈착이 되는데 필요한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크기는 바로 엔탈피 오브 피지소옵션에 해당하는 그 값이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뭐 화학흡착이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엔탈피 오브 케미소옵션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생각을 좀 더 이제 진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자가 붙어 있다가 기체 상태로 떨어져 나가는 이 탈착을 생각해 볼 건데 이게 화학 반응 차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몇 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이지. 그죠? 우리가 1차 반응에 대해서 특징을 배웠어. 1차 반응의 특징은 라이프 타임이 K분의 ln2로 표현된다고 했었죠? 이게 1차 반응의 특징이지. 여기서 K가 탈착 반응의 속도 상수야. 그러면 탈착의 half-life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100개가 붙어 있었는데 50개 떨어져 나가고 50개가 남아있는 이 상태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탈착의 half-life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이 얼마나 다른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K 속도 상수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레니우스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요식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요 앞에 있는 거 요거를 타우 제로라고 넣읍시다. 타우 제로. 왜냐하면 요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에서 요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의 단위는 뭐예요? 네, 시간분의 1의 단위를 갖고 있어 지금.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이게 프리퀀시 팩터잖아. 시간분의 1의 단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역수면은 이거는 시간의 단위를 갖고 있지. 그래서 요거를 시간을 의미하는 요 타우 제로로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의 half-life를 계산해 볼 건데 여기에서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양의 값이지. 그죠? 에너지 배리어에 해당되는 거니까 양의 값이고 그 다음에 타우 제로는 시간의 단위를 갖고 있는 거고 자, 먼저 물리흡착 요 타우 제로를 알아야 되죠. 이거 계산하려면 타우 제로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값을 늘 거냐 하면 이거의 역수를 넣을 거예요. 10의 12승 헐츠의 역수. 이게 뭐냐 하면 물리흡착은 고체 표면과 에드서버트가 먼 거리에서 판데발스 인터랙션 하면서 발발발 떨고 있는 거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약한 인터랙션을 하고 있을 때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 값이 이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10의 12승 헐츠. 1초에 10의 12승번 떤다는 거야. 따라서 그거의 역수를 우리가 요 타우 제로에다 넣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은 뭐냐 하면 물리흡착이니까 엔탈피 오브 피지소옵션 값. 보통 수십 킬로줄 퍼 몰이라고 했었지. 근데 뭐 대표적으로 25 킬로줄 퍼 몰을 넣읍시다. 그리고서는 계산을 해보면 온도에 따라서 다른데 상온에서는 10의 마이너스 8승초예요. 10의 마이너스 8승초. 그러니까 뭐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지 금방. 붙기도 금방 붙지만 100개 붙어 있으면 10의 마이너스 8승초 지나면 절반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좀 안 떨어지게 하려면 온도를 100켈빈까지 영하 198도까지 낮춰야 돼. 엄청 춥죠. 무지하게 춥게 해주면 한 1초 버틴데 이렇게 쉽게 떨어져요. 물리흡착은. 근데 반면에 화학흡착의 엔탈피 오브 케미소옵션 값은 수백 킬로줄 퍼 몰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뭐 얘하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좀 작은 값 합시다. 뭐 100만 합시다. 100. 한 200, 뭐 300 되는 것도 많은데 100만 합시다.
100kJ/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리퀀시는 10에 14승 헐츠 정도 돼요. 이거 실제 결합에 준하는 거라고 했죠. 화학흡착은. 그래서 짧은 거리고 강한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더 빨리 바이브레이션을 하거든. 그래서 한 100배 정도 더 빨리 바이브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엮으면 10의 마이너스 14승 초가 되겠죠. 타우 제로 값이.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하고 계산하면 상온에서 3000초. 3000초면은 50분. 100개 붙으면 절반 떨어져 나가는데 50분 걸린다는 얘기죠. 50분. 비교도 안 되죠.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8승 초인데 이거는 3000초니까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온도 낮추면 당연히 더 길어지는데 심지어 150도까지 가열을 해도 350 켈빈에서도 1초 버텨. 얘는 영하 198도로 낮춰야 1초 버티는데 얘는 온도를 150도까지 올려도 1초 버텨요. 그래서 화학흡착은 물리흡착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그렇지?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내가 하는 연구 분야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물리흡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공 챔버에서 한 층을 흡착해 놓고서는 청소해버리고 다시 또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서 한 층 또 깔고 또 청소하고 다음 층 집어넣고 한 층 한 층 까는 게 가능한 게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이라는 게 그런 방법으로 화학 흡착에 의해서 얇은 방막을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그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화학 흡착은 이렇게 버틸 수가 있거든. 근데 얘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얘는. 근데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좀만 더 커지면 이거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지. 이게 익스포넨셜 텀에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디소옵션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역시 프랙셔널 커버리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떨어져 나갈 때 넘어야 되는 에너지 배리어. 어떤 놈은 쉽게 떨어져 나가고 어떤 놈은 어렵게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 그거 역시 커버리지가 높으냐 낮으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인터랙션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이 있으면 떨어져 나가기 쉽지 않을 거고 리펄시브 인터랙션이 있으면 커버리지가 높을수록 더 쉽게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싫어하니까 지들끼리. 그렇죠? 그래서 이 디소옵션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역시 하여간 커버리지에 영향을 받는데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알고 싶으면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하면 되죠. 온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온도에 대해서 그 탈착 실험을 해서 압력 증가 속도를 측정을 하면 돼. 온도에 따라서. 그러면 그 기울기로부터 탈착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이와 관련돼서 그 실험적인 테크닉으로 Temperature Programmed Dissorption이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체 표면에다가 진공 챔버에 여기 적어놨죠. UHV 챔버에다가 샘플을 넣어놔. 그리고 흡착을 미리 시켜요. 그런 다음에 온도를 쭉 올리면서 탈착되는 그 화학종을 매스 스펙트로미터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몇 개나 탈착되는지. 그러면 전부 다 동등한 흡착 자리에 얘가 흡착되어 있었다면 특정 온도에서 다 탈착돼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픽이 아마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흡착 자리가 존재했다. 두 가지 흡착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흡착 자리에 있는 놈은 더 낮은 온도에서 나올 거고 좀 강한 인터랙션을 하고 있던 흡착 자리는 나중에 나올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그 탈착해서 나오는 입자의 매스의 인텐시티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Temperature Programmed Dissorption 또는 Thermal Dissorption Spectroscopy라고도 불러요. 마치 분광학적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얻을 때 모양처럼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도 부르는데 사실 스펙트럼은 아니지. 이게 스펙트러라면 빛을 써야 되는데 빛을 쓰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용어고 이게 더 적당한 용어죠. Temperature Programmed Dissorption이라는 게. 근데 두 용어 다 쓰여요. 촉매 연구하는 사람들이 촉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쓰는 실험 테크닉이에요. 이게 실제 얘인데 이게 뭐의 얘지? 안 나오네. 예. 예. 여기 보면
픽이 3개가 나왔죠. 온도를 쭉 올리면서 어떤 특정 질량, 뭐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가 흡착돼 있었다라고 하면 일산화탄소가 CO2니까 얼마냐? 28. 그죠? 분자량 28짜리를 모니터링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 온도 돼서 좀 많이 나오고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 온도 되니까 28짜리 매스가 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더 높아지니까 한 번 더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3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3가지 종류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응? 따라서 성격이 다른 복수의 흡착 자리가 존재하든지 또는 멀티레이어 흡착을 했든지. 그지? 이런 거겠죠.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성격이 다른 2가지 흡착 자리라는 말을 했는데 고체 표면이 완전히 싱글 크리스탈이 아니고 폴리 크리스탈을 하다면 어디는 111 면이 드러나 있는 그레인이 있고 어디는 100 면이 드러나 있는 그레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 면에서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탈착의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111 면에서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서로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오겠죠, 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했어요. 마지막 개념만 얘기합시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Surface Diffus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흡착을 하면 뭐 물리 흡착이야 원체 쉽게 떨어지니까 화학 흡착이 우리의 사실 주된 관심사인데 설사 화학 흡착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딱 흡착한 다음에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때? 달달달달달 떨어요. 달달달달 계속 떨어. 근데 또 떨기만 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움직여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달달달달 떨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옆으로 가. 또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치 확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걸 Surface Diffusion이라고 불러요.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지 못하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확산하는 일이 벌어져. 이게 그림이 보여주는 게 Surface Diffusion이고, 결국은 이런 거야. 이렇게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이렇게. 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막 움직여. 근데 이러한 서피스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왜 중요하냐 하면, 당연히 이것도 역시 얘네들이 움직일 때 어떤 에너지 배리어가 존재하겠지. 뒤에 가서 배리어 얘기는 하겠지만,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피스 디퓨전도 온도가 높아지면 더 잘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 흡착에 대해서 이 장황하게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이유가 사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불균일 촉매 반응 때문이에요. 고체 촉매를 넣었을 때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A하고 B를 내가 반응시키려고 하는데 그냥은 잘 반응이 빨리빨리 안 일어나. 그런데 고체 촉매를 넣어주면 빨리 일어난단 말이야. 그 이유가 얘네들이 고체 표면 위에 흡착을 해서 화학 반응이 빨라진다는 거거든. 특히 이 흡착은 화학 흡착이고. 근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이 불균인 촉매 반응의 메커니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시간에 3가지 메커니즘을 공부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랭뮤어의 힌셸루드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A하고 B가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될 때 A도 흡착을 하고 B도 흡착을 한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만나서 프로덕트가 되고 그게 탈착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둘 다 흡착을 해야 돼. 그럼 흡착만 되면 장땡인가? 아니에요. 만나야 프로덕트가 되지. 만나야. 근데 흡착을 했는데 한 놈은 이쪽에 흡착하고 한 놈은 이쪽에 흡착했어. 그리고 못 움직인다고 합시다. 못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무슨 촉매 반응에 도움이 되겠어? 전혀 도움 안 돼요. 얘네들이 표면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표면에서 만나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게 탈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를 회수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이 서피스 디퓨전이 얼마나 잘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를 높이면 서피스 모빌리티가 좋아지니까 불균일 촉매 반응 측면에서는 유리한 효과죠. 온도는. 그렇지? 맞죠? 표면에 흡착된 놈들이 화학 흡착한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 또 뭐가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였어요? 탈착. 그죠? 탈착 역시 빨라져요. 근데 기껏 불균이 촉매 반응시킨다고 흡착시켜 놨는데 온도를 높였더니 이게 막 떨어져. 그럼 지 혼자 돌아봐야 반응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죠. 이거 만나야지.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고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야. 온도가 높아지면 라이프 타임이 짧아져서 만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히 타협을 봤을 때 불균일 촉매 반응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 온도 높이면 빨라지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불균일 촉매 반응은 온도를 높이면 어느 온도까지는 빨라지지만 너무 높이면 오히려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그 이유는 탈착 때문에 그런 거죠. 탈착 때문에. 처음에 온도 높였을 때 같이 반응 속도 빨라지는 이유는 서피스 디퓨전이 활성화돼서 그런 거고, 나중에 온도를 너무 많이 높이면 오히려 더 나빠져요. 반응 속도가 떨어져. 그거는 탈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피스 디퓨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얼마나 크냐? 별로 안 커요. 이게 요 에너지가 디소옵션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디소옵션의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기까지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걷지요, 내가. 그죠? 기분 좋은 날은 뭐 이렇게 걷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평생에 이렇게 걸을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이 강의 때나 이렇게 해. 이렇게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 힘드니까. 힘들어요.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표면에서 이동을 할 때 디소옵션 됐다가 다시 어시소옵션, 디소옵션, 어시소옵션 이러면서 가겠어? 이렇게 안 가요. 그냥 우리 걸어가듯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서피스 디퓨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그 디소옵션의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한 10분의 1, 10분의 1에서 5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작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서피스 커버리지의 영향을 받고, 오케이. 크리스탈 스트럭처에도 영향받고, 노출된 면이 뭐냐 이런 거에. 왜냐면 이것도 다 인터랙션 때문이죠. 자,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에 요거는 생략. 뒤에 있는 슬라이드 2장은 생략.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이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시스 공부를 할 거예요.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여지껏 이 긴 얘기를 한 거야.